안녕하세요. S&P 500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네, 정말 낮아졌죠. 요즘 같은 저금리, 저배당 시대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요. 하지만 시장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인 기회까지 없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현재 4%가 넘는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앞으로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네 곳의 기업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단순히 그 배당 수익률 숫자만 높다고 덥석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지, 더 나아가서 성장할 여력은 있는지 그 근거를 면밀히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네 기업은 각기 다른 산업에 있지만 높은 배당과 성장 가능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사업 모델, 재무 상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왜 이들이 주목받을 만한지 같이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너지 거대 기업 쉐브론입니다. 티커는 CVX고요. 네, 쉐브론.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4.4% 수준인데요. 네. 사실 유가 변동성 때문에 에너지 기업 배당은 좀 불안하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럼 편견이 있죠. 근데 쉐보론은 무려 38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38년이요. 와, 정말 대단한 기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쉐브론의 그 핵심 경쟁력은요, 바로 비용 통제 능력에 있습니다. 비용 통제요? 네, 특히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상유 부문, 업스트림이라고 하죠. 이쪽의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손익분기점이 낮다.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약 $30 수준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폭락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단순하게 유가 상승에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내는 능력. 이게 쉐브론 배당 안정성의 첫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배럴당 $30 손익분기점이라 와, 정말 인상적인 숫자네요. 유가가 막 급락했던 시기에도 쉐브론이 배당을 유지하고 또 늘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용 통제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부채는 많지 않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 석유 메이저 기업들 중에서도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오, 그래요? 네, 재무 구조가 매우 탄탄하다는 뜻이죠. 이게 유가 하락기에도 투자를 계속하거나 자사주 매입, 배당 지급 같은 주주 환원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했던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최근 헬스 인수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 증가. 그건 곧 주주 환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럼 앞으로 배당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늘어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2030년대까지도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2030년대까지요? 네, 이는 향후 몇 년간 배당금을 추가로 더 인상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쉐브론 사례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점은 변동성이 큰 산업에 속해 있더라도 이런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꾸준한 주주 환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가만 볼 게 아니라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을 봐야 하는 이유죠, 결국은. 네. 쉐브론이 변동성에 맞서는 안정성을 비용 통제와 재무 건전성에서 찾았다면 두 번째 기업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 엠브리지인데요. 티커는 ENB. 네, 엠브리지, 파이프라인으로 유명하죠. 여기는 배당 수익률의 5.8%로 더 높고요. 배당 연속 인상 기록도 30년에 달합니다. 파이프라인 사업이 핵심일 텐데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엠브리지의 핵심은 바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네, 수익의 무려 98%가 장기 계약이나 아니면 규제된 요금 구조, 이걸 통해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유가나 가스 가격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아, 그냥 통행료처럼 받는 거군요. 그렇죠. 딱 정해진 통행료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런 사업 구조 덕분에 경기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등락에도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거의 모든 수익이 그런 고정적인 계약에서 나온다는 건, 와, 정말 강력한 방어막이네요. 마치 건물주가 안정적으로 월세 받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리고 엠브리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벌어들인 현금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비율만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가용 현금 흐름의 한 60에서 70% 정도. 아, 다 안 주고 남기네요. 네, 그럼 남는 돈은 어디에 쓰느냐? 바로 미래 성장을 위한 확장 프로젝트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아하.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기존 시설 확장, 가스 유틸리티 사업 성장, 심지어 해상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아주 다양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돼서 가동될 예정이고요. 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군요. 이런 투자가 실제 현금 흐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신규 프로젝트들이 기여하면서 내년까지는 주당 현금 흐름이 연평균 한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3%요? 네. 그리고 그 이후 몇 년간은 세금 관련 요인이 좀 안정화되면서 연평균 5% 수준으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 5%까지요? 네. 이건 곧 배당금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따라서 엠브리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연 3%에서 5% 범위 내에서 현재 높은 배당금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엠브리지는 이런 안정적인 계약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꾸준한 배당과 미래 성장 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에 꾸준한 인컴을 더하고 싶을 때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구조입니다. 네, 에너지 섹터의 두 기업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인비테이션 홈즈라는 회사인데요. 티커는 INVH. 아, 인비테이션 홈즈. 리츠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탑 리츠인데요. 배당 수익률은 4.1% 수준이고 2017년에 상장한 이후로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단독주택 임대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인비테이션 홈즈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을 사들여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죠. 단독주택이요? 네, 미국 내에서도 특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는 곳, 소위 선벨트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런 강력한 주택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씁니다. 아, 성장하는 지역에 딱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주택 구매 여력이 아직 부족한 젊은 가구나 아니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수요층 덕분에 단독주택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단순히 집 사서 임대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 높은 특정 지역과 특정 주택 유형에 집중한다. 이런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나요? 임대료는 잘 오르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시장에 집중한 덕분에 임대료 상승률도 꾸준하고요. 공실률도 낮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임대 수요를 창출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매년 수억 달러를 들여서 임대주택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공개 시장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하기도 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의 포트폴리오를 인수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신축 주택을 대량으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신축 주택을 직접 구매한다고요? 그건 좀 독특한 방식 같은데요? 네, 그렇죠. 현재 약 1,800채 이상의 신축 주택을 건설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1,800채나요? 와. 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예정이죠. 이렇게 기존 주택의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서 신규 주택 편입을 통한 포트폴리오 자체의 양적 성장, 이게 결합되면서 인비테이션 홈즈의 현금 흐름과 배당 지급 능력은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주변의 주택시장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런 특정 부동산 세그먼트에 집중하는 전략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네, 성장 지역과 자산 유형에 대한 명확한 집중 전략이 돋보이는 인비테이션 홈즈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메인 스트리트 캐피털입니다. 티커는 MAIN. 네, 메인 스트리트 캐피털, BDC죠. 네, 이 회사는 기업 개발 회사, 영어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줄여서 BDC라고 불리는 유형의 금융회사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무려 7.2%에 달합니다. 와, 수익률이 상당하죠. 네, 근데 BDC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네, BDC는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주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비상장 중소기업 투자요? 네, 보통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메인스트리트 캐피털은 이렇게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수입, 이걸 주된 재원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 7.2%라는 높은 수익률은 이 회사의 좀 독특한 배당 정책 때문에 가능한 수치예요. 독특한 배당 정책이라면 어떤 건가요? 7.2%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닌가 보죠? 네, 맞아요. 메인스트리트 캐피털은 배당금을 두 가지 형태로 지급합니다. 첫째는 매달 지급되는 월별 정규 배당금이에요. 매달이요. 네, 매달. 이 배당금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설정됩니다. 기본급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분기별로 지급될 수도 있는 추가 배당금입니다. 서플멘털 디비던드라고 하는데요. 추가 배당금. 네, 이거는 회사의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서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따라서 7.2%는 그 안정적인 월별 배당금에다가 과거 실적 기반의 추가 배당금까지 합쳐서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기본급에다가 실적이 좋으면 분기별로 성과급이 더해지는 그런 구조군요. 재밌네요. 근데 중소기업 투자는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요? 배당의 안정성은 괜찮을까요? 물론 개별 기업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의 지난 실적을 보면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2007년 말에 상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월별 정규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요? 금융위기 때도요? 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월별 배당금을 총 132%나 인상했습니다. 금융위기로 팬데믹 같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와, 배당금을 깎은 적이 없다니 그건 진짜 대단한 기록인데요. 그렇죠. 그럼 그 추가 배당금은 왜 지급하는 건가요? 그냥 이익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추가로? 그건 BDC의 법적 구조 때문인데요. BDC는 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과세 대상 소득의 최소 90%를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미국 국세청 IRS 규정이 있습니다. 아,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90%나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추가 배당금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추가 배당금은 회사의 실적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꾸준한 월별 배당금에 더해서 잠재적인 추가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죠. 여러분의 현금 흐름 계획에 월별 수입과 잠재적 보너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4개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높은 배당과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쉐브론은 비용 절감과 재무 안정성, 그렇죠. 엠브리지는 그 철옹성 같은 계약 기반 현금 흐름과 미래 투자, 네, 안정성이 핵심이죠. 인비테이션 홈즈는 특정 시장과 자산에 대한 집중 전략, 네, 집중과 성장. 그리고 마지막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은 그 독특한 BDC 모델과 꾸준한 실적 관리 능력, 맞습니다. 월별 배당과 추가 배당. 모두 현재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각자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시장 전체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여전히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매력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또 이런 특수금융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춘 기업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단순히 제시된 그 배당 수익률 숫자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숫자만 보면 안 되죠. 네. 그 숫자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유들, 이걸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네 기업은 그런 이유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높은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의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 상태, 성장 전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바로 이 긍정적인 스토리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 위험 요인. 네, 예를 들어 쉐브론과 엠브리치에게는 예상치 못한 유가나 가스 가격의 장기적인 급락, 혹은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 변화 같은 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에너지 가격 변동성. 인비테이션 홈즈에게는 특정 지역의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냉각, 혹은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부동산 시장 리스크도 있고요. 메인스트리트 캐피털 같은 BDC는 투자한 중소기업들의 부실 위험이나 전반적인 신용시장 경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항상 그렇죠. 양면이 존재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은 현재 시점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췄지만 투자는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과연 이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환경 변화에도 지금의 배당 정책과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얻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 과제들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런 위험들이 현실화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가적으로 탐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